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 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 지은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를 졸업했지만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폐가 약해서 평생 고생했다. 아버지와의 불화와 청교도적인 억압을 벗어나고자 프랑스로 떠나는데 거기서 미국 여성 페니 오스본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페니와 결혼하고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스티븐스는 특히 보물섬의 성공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건강이 악화되어 추운 날씨를 피해 잉글랜드에 머물면서 헨리 제임스 등과 교류하고 자코벤 혁명을 다룬 소설 납치와 그의 대표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를 완성했다. 1887년 건강에 이상적인 기후를 찾아 사모아 섬으로 이주했다. 스티븐스는 비판의식이 날카로운 지식인으로서 그곳의 정치 상황 개선에 힘쓰고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현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문 이야기. 변호사인 어터슨 씨는 엄한 표정에 한 번도 밝은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할 때는 몸이 건조했으며 말을 아꼈고 태도도 다소 어색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고 마르고 큰 키에 표정은 좀 어두워 보였지만 어딘지 다정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다. 친구끼리의 모임이나 포도주가 입에 맞을 때는 뛰어나게 인간적인 어떤 면모가 눈빛에서 느껴지기도 했다. 그 면모는 말로 표현된 적은 없지만 행동을 통해 자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혼자 있을 때는 좋아하는 포도주를 삼가는 대신 진을 마셨으며 연극 관람을 즐겼지만 20년 동안 극장문을 통과한 적이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편이며 그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때로 사람들을 그릇된 행위로 이끄는 술의 마력이 궁금했고 거의 질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곤란한 사람을 보면 그 곤란의 성격을 따지고 나무라기보다 우선 돕는 편이었다. 그는 종종 말하기를 나는 카인의 이단 쪽입니다 라고 괴짜처럼 말하곤 했다. 내 동생이 악마에게 가더라도 너 좋은 대로 살라고 그냥 놔둘 것입니다. 그런 성격 덕분인지 그는 몰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최후를 지키는 명예로운 지인이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행운도 종종 누렸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한 한결같은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 그것이 어터슨 씨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최선의 행위를 하는 순간조차 과시하지 않았고 그저 성격이 좋아 두루 우정을 베푸는 사람인 듯했다. 겸손한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 좋은 친구로 지내는 법이다. 어터슨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친척의 친구들이나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우정을 유지했다. 그의 애정은 시간과 함께 자랐다는 점에서 담쟁이에 비유할 만했고 대상이 누구냐와 전혀 무관했다. 그의 먼 친척이자 사교성이 좋아 런던 시내에 두루 알려진 리처드 엠필드 씨와 그를 결합시키는 우정도 그런 성격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어떤 면을 보는지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지는 많은 이들에게 수수께끼였다. 일요일날 함께 산보를 하는 그들을 마주친 사람들은 둘이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고 무척 따분한 태도로 걷는 듯했다. 자신들을 반갑게 부르는 태도로 봐서 그들을 마주쳐 안도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 다 그 산보를 무척 중시했고 매주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일로 생각했다. 놀 기회뿐 아니라 심지어 중요한 일거리가 있어도 제쳐놓고 산보를 즐기는 쪽을 택했으니 말이다. 이 정기적인 산보를 하던 어느 일요일 한 번은 화가의 뒷골목을 걷게 되었다. 그 좁은 거리는 주중에는 장사치들이 우글우글했지만 그날 그 시간에는 비교적 조용했다. 거주자들은 다들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경쟁적으로 더 잘 살려 하는지 자신들이 누리고 남는 것들을 애교 있게 가게 앞에 진열해 놓고 있었다. 덕분에 거리를 따라 보이는 가게 전면은 마치 일렬로 늘어서서 미소 지으며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여점원의 모습처럼 보였다. 더 화려한 매력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고 비교적 통로를 비워놓는 일요일조차 그 거리는 우중충한 이웃 동네와 대조를 이루며 숲속 불처럼 환히 빛났다. 새로 페인트 칠을 한 셔터와 반짝반짝 닦아놓은 노쇠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통행인의 눈길을 즉시 사로잡았고 그들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주었다. 길 한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다 보면 두 집 건너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건물 전면으로 이루어진 선이 끊긴 곳이 있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불길한 인상을 주는 커다란 건물이 거리를 향해 박공을 들이밀고 있었다. 이 2층 건물에서는 창문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래층에 문이 하나 있었지만 위층에서는 눈먼 이마, 즉 색이 바랜 면만 보였다. 어느 부로 보나 오랫동안 방치해 더러워진 것이 분명한 건물이었다. 종도 놓고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퇴색한 문에서는 얼룩덜룩한 기포가 눈에 띄었다. 거지들이 건물 구석에 웅크린 채 벽에다 성냥을 그어대고 있었으며 어린아이들은 계단에 가게를 차려놓았다. 학생 하나가 자신의 칼로 외벽을 두른 목재 장식 돌림띠를 베어 칼날의 날카로움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한 세대 가깝게 아무도 이 불청객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이 건물에 낸 상처를 수리하려 시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엠필드 씨와 어터슨 씨는 길 건너편 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건물 입구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엠필드 씨가 지팡이를 들고 그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전에도 저 문을 본 적 있나? 친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저 문을 보면 무척 기이한 사건이 떠오르네 라고 엠필드 씨가 덧붙였다. 그런가? 어터슨 씨가 약간 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네. 엠필드 씨가 대답했다. 어느 겨울날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 3시경에 내가 아주 먼 데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네. 가는 길에 가로등 외에는 문자 그대로 볼 게 전혀 없는 동네를 통과하게 되었지. 거리를 걷고 또 걸어도 모두 잠들어 있고 가고 또 가도 어디나 교회처럼 텅 비어 있었는데 마치 행렬이라도 되는 양 가로등이 서 있었어. 아무리 귀 기울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침내 순경이라도 한 사람 마주쳤으면 하고 바랄 쯤이었지. 갑자기 두 인물이 보였어. 하나는 동쪽을 향해 기운차게 걸어가고 있는 체구가 작은 사나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 길과 교차하는 길로 힘껏 뛰어가던 8살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어. 그러다 두 사람이 당연히 두 길이 교차하는 모서리에서 마주쳤지. 그러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사나이가 계집아이를 아주 냉정하게 마구 짓밟은 다음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이를 그냥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더라고. 소리야 별것 아니었지만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지. 사람이 아니라 망할 놈의 크리슈나 신상 따위 같더라고. 나는 사냥감을 발견했다고 외치는 사냥꾼처럼 소리를 지르며 재빨리 뛰어가 사내의 목덜미를 잡았지. 그러고는 그를 끌고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이 곁으로 갔네.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어. 사내는 무척 침착했고 전혀 저항하지 않았네. 하지만 나를 한번 노려봤는데 눈초리가 어찌나 사납던지 땀이 뻘뻘 날 지경이었네. 모여든 사람들은 아이의 가족이었어. 그리고 곧 의사가 도착했네.
의사는 아이 상태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했네. 그냥 겁에 질린 거라고. 그러니까 일이 거기서 끝났으면 별일은 아니지.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어. 나는 그 사내를 보자마자 아주 끔찍한 혐오감이 느껴졌거든. 아이 가족도 당연히 그렇게 느꼈고. 그런데 의사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지. 그래서 특이했다는 거야. 의사는 나이나 성격 면에서 특별한 점이 없고 강한 에든버러 사투리를 쓰는 백바이프만큼이나 무덤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도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 내가 붙잡은 사내를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욕구를 느끼면서 욕지기가 치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눈에 띄더라고. 그의 심정이 아주 잘 이해가 갔지. 그리고 그도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그 사내를 죽일 수는 없으니 우리는 차선을 택했지. 그에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소문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추문 때문에 너의 이름이 런던 어디를 가나 악취를 풍기게 될 거라고. 친구나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될 거라고 말했지. 그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한편 있는 힘껏 그에게서 여자들을 떼어놓았지. 여자들이 하루피아처럼 난동을 부렸거든. 그때만큼 증오에 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장면은 처음 보았네. 그 남자는 그 와중에도 냉정을 유지하더군. 사악하고 조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 겁에 질리기도 했지. 그 점도 눈에 띄기는 했어. 하지만 그 친구 진짜 사탄처럼 당당하더란 말세. 이 사고를 큰 사건으로 만드신다면 그가 말했어.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신사라면 소란을 피하려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고는 얼마면 되겠어? 라고 말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가족을 위해 100파운드를 달라고 했어. 자기 뜻대로라면 끝까지 저항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것이 분명했단 말일세. 그래서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이 어딘 줄 아나? 바로 저 문이 달린 집이었네. 열쇠를 꺼내더니 들어가서 곧 10파운드 금화 하나와 코츠은행의 잔고에서 나머지 돈을 지불하라는 수표. 수표를 가져온 사람에게 지불하라고 쓰인 것을 가지고 나왔어. 수표의 서명자 이름을 지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실은 그게 내 이야기의 핵심 중 일부야. 아무튼 아주 잘 알려진 활자가 자주 되는 사람의 이름이었어. 액수는 상당했지만 서명이 진짜라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 나는 그 신사에게 지불 방법이 미심쩍다고 새벽 4시에 남의 집 지하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서명한 100파운드에 가까운 수표를 가지고 나오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는 무척 편안한 태도로 비웃듯이 말했어. 안심하시오. 은행이 문 열 때까지 같이 있다가 직접 현금으로 찾아서 줄 테니. 그래서 우리 모두 의사와 그 아이 아버지와 그 사내와 나는 우리 집으로 가서 아침이 올 때까지 내 방에서 기다리다 조반을 먹고 함께 은행으로 갔지. 내가 그 수표를 내보이면서 위조 수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진짜 수표였어. 쯧쯧. 어터슨 씨가 말했다. 나와 같은 기분이구먼. 엠필드 씨가 말했다. 그래, 고약한 이야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수표를 쓴 사람은 최고로 예의 바른 사람, 명성도 있는 데다 보통 선행이라 부르는 일을 하는 도덕가 중 하나거든. 그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겠지. 정직한 사람이 젊은 시절 한때의 실수로 두고두고 돈을 뜯기는 경우 말세. 그 뒤로 나는 저문이 달린 저 집을 공갈 협박의 집이라 부르네. 하지만 그것조차 사태의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자네도 알다시피. 그가 덧붙이고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갑자기 어터슨 씨가 다음과 같이 묻자 엠필드 씨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래, 그 수표를 쓴 사람이 진짜 저곳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나? 정말 그런 사람이 살만한 곳이지? 엠필드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수표에 쓰인 사람의 주소를 보았거든. 그 사람은 다른 구역에 살더라고. Yo,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Been there, done that. Mr. Real slow, real slow. Are you ready for a shock? 내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왜 넌 내 마음은 묻지도 않고 날 네 맘대로 떠나라는지 날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난 너만 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 내 맘까지 아프라는 건지 왜 가기 싫은 날 또 믿는지 믿고 있어 믿고 있어 아닌 걸 너만이 사랑하나 찾아가란 말 아픈 네 맘보다 알 수 있어 더 힘들어도 참을 수도 있는데 나 사랑하는 네 마음 보여주면 아직 너를 위해 두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네 맘이 아닌 걸 난 알고 있는데 사람 찾아가란 말 네 맘보다 알 수 있어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너의 아픔을 네 곁을 지켜주란 하늘의 뜻 그게 내 믿음 내 가슴 속 깊은 곳 새겨진 너의 이름 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오직 기쁨 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이제 떠나란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Cause you don't want for me and I'm the one for you 내 마음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난 잘 알아 그러고 나서 자네는 저 문이 달린 저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해 한 번도 탐문해보지 않았나? 어터슨 씨가 말했다. 안 했네. 나는 그런 일에는 신중한 편이니까. 앤필드 씨가 대답했다. 나는 함부로 남에 대해 탐문하지 않거든. 최후의 심판일 같은 느낌이 너무 난단 말이야. 일단 물어보고 나면 그 행위는 돌을 하나 놓는 것과 비슷하지. 물어본 사람은 언덕 위에 조용히 앉아있지만 그 돌은 계속 굴러내려가 다른 돌을 건드리고 이윽고 무예한 늙은 새가 자기 집 뒷마당에 멀쩡히 앉아있다 불시에 머리를 한 방 맞고 그의 가족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닐세, 내게는 원칙이 있네. 퀘어 스트리트, 곤란한 상황이나 경제적 파산 등을 뜻하는 관용어. 즉 곤란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묵는 일을 삼간다네. 아주 좋은 원칙일세,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집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보았지. 앤필드 씨가 말을 계속했다. 집이라 부르기도 좀 그런 곳이네. 문은 저 문 하나인데 가끔 바로 내가 만난 그 신사가 들어왔다 나가는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네. 2층의 중앙마당을 향해 창이 3개 나 있지만 아래층에는 하나도 없네. 창문들은 항상 닫혀 있지만 깨끗하지. 그리고 굴뚝이 있는데 늘 연기가 나오고 있어. 누군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만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니야.
여러 건물들이 중앙 마당 주변에 바짝 붙어 있어서 어디서 한 건물이 끝나고 다음 건물이 시작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 두 사람은 다시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러다 어터슨 씨가 말했다. 앤필드, 자네의 원칙은 좋은 원칙이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앤필드 씨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그 아이를 짓밟은 사람의 이름이 궁금하네. 글쎄, 앤필드 씨가 말했다. 알려주어서 나쁠 일은 없겠지. 그 사람은 하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였네. 어터슨이 말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묘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네. 그의 외양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어. 어딘지 불쾌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점이. 그렇게 고약한 기분을 주는 사람은 처음 보네. 하지만 이유를 잘 모르겠어. 어딘가 불고인 것이 틀림없네. 불고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불고인지는 알 수 없네. 특이하게 생긴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파악이 안 되네. 그를 묘사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어터슨 씨는 다시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이 분명한 표정으로 몇 발자국 더 걸어갔다. 그 사람이 열쇠를 사용해서 들어간 것이 분명한가? 마침내 그가 물었다. 아니, 이 사람. 앤필드가 너무 놀라 말문을 열었다. 그래, 나도 안 해. 어터슨이 말했다. 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 실은 내가 자네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그러니까 리차드, 자네의 이야기는 오늘 임자를 아주 잘 만난 것이네. 만일 자네의 이야기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게 좋을 거야. 진작 말해주기 그랬나? 상대방이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시쳇말로 아주 현학적일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걸세. 그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 지난주에도 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어터슨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앤필드가 말을 이어나갔다. 이것이야말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군. 그가 말했다. 혀를 함부로 놀린 사실이 부끄럽네. 다시는 둘 다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해서 상세하기로 하세. 진심으로 동의하네. 변호사가 말했다. 약수로 약속하세, 리차드. 그날 저녁 어터슨은 우울한 기분으로 자신의 독신자 거처로 들어와 입맛이 당기지는 않지만 억지로 식탁에 앉았다. 일요일이면 저녁 식사를 끝낸 뒤 벽 난로가에 앉아 독서용 책상에 놓인 건조한 신학책 하나를 집어들고는 했다. 부근의 교회 종이 자정을 알릴 때까지 읽다 자정이 되면 맑은 정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는 식탁을 물리자마자 초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금고를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겉에 지킬 박사의 유언이라 적힌 봉투를 꺼냈다. 이어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자리에 앉은 뒤 찌푸린 얼굴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자필 유언장이었는데 유언장 작성을 주관하던 어터슨 씨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단호히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 유언장에는 의사이자 법학 박사이며 왕립학회 회원인 헨리 지킬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 모두를 그의 친구이자 피후견자인 에드워드 하이드가 물려받게 될 거라고 쓰여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킬 박사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되거나 설명 없이 부재할 경우에도 에드워드 하이드가 그의 하인들에게 지급하는 작은 액수의 급료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부담을 지지 않고 헨리 지킬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승계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문서는 오랫동안 어터슨의 마음을 괴롭혀왔다. 변호사로서 볼 때도 변덕스러운 행동은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건전하고 관례에 따른 삶의 자세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서였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이드 씨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붕괴했다면 이제는 어쩌다가 갑자기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붕괴하게 된 것이다. 그 이름을 듣고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문제는 심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혐오스러운 인간이라는 옷까지 입은 것이다. 더욱이 끊임없이 변하는 비현실적인 안개를 뚫고 갑자기 어떤 존재가 뛰쳐나와 악령이 분명한 그 자태를 드러냈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신이 나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가 그 불쾌한 서류를 금고 속에 다시 넣으며 혼자 말했다. 이제 보니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이 아닌지 염려되는군. 어터스는 그 말과 함께 촛불을 불어 끈 뒤 외투를 입고 캐번디시 스퀘어 방향으로 길을 나섰다. 캐번디시 스퀘어는 의료 중심지로 위대한 의사인 레넌이 쇄도하는 환자를 돌보는 사무실 겸 집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어터스는 만일 사연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레넌이겠지 라고 생각했다. 엄숙한 태도의 집사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식당 문 쪽으로 바로 안내되었고 식당에서는 의사 레넌이 혼자 앉아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레넌은 다정하고 건강하며 말쑥한 혈색 좋은 얼굴의 신사였다. 일찍 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단호하고 활발한 태도를 지닌 인물이었다. 어터슨이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손을 내밀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평소 태도가 그렇듯 그의 다정한 태도도 다소 과장되어 보였지만 실은 진심을 담은 태도였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내내 친하게 지냈는데 둘 다 자부심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겼다. 어터스는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계속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하게 남아있던 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내 생각에 레넌, 그가 말했다. 자네와 내가 헨리 지킬의 가장 오랜 친구가 아닐까 싶네. 우리가 좀 더 젊어서 그렇게 오랜 친구라 말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지만 의사 레넌이 킬킬대며 웃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군. 갑자기 왜? 나는 요새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가? 어터슨이 말했다. 두 사람에게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나보다 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었지. 레넌이 대답했다. 하지만 헨리 지킬이 너무 기발한 공상에 탐닉하는 바람에 나와 사이가 멀어진 지 10년도 넘었어. 그 친구 좀 이상해졌어. 정신적으로 말이야. 그런데도 물론 흔히 하는 말로 예정을 생각해 계속 그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요새는 그 친구를 통 못 보았네. 과학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황당하게 전개시켰더라면. 갑자기 얼굴이 푸르락해지며 레넌이 덧붙였다. 다문과 핀티아스라도 사이가 멀어졌을 거야. 레넌의 모습으로 봐 크게 화난 것은 아닌 듯해서 어터스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리고 그냥 과학적인 문제를 두고 의견이 좀 갈렸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다. 본인은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아니야 라고 덧붙여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가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그의 피후견인을 만난 적 있나? 하이드라는 사람인데. 하이드? 레넌이 그의 이름을 되풀이했다. 아니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나와 가깝게 지내던 시절 이후의 일인가 보군. 어터슨 변호사는 더 이상 정보를 얻지 못하고 커다랗고 어두운 자신의 침대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자리가 뒤숭숭했다. 그 밤은 그의 왕성한 정신에게 별로 편하지 않은 밤이었다. 수많은 질문에 포효된 채 어둠 속에서 활발하게 사고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at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Hello, how are you? It's so typical of me to talk about myself. I'm sorry. I hope that you're well. Did you ever make it out of that town where nothing ever happened? It's no secret that the both of us are running out of time. So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Tear you apart anymore. 점점 떠는 사회의 위선을 고발하다. 지켈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의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185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대대로 토목공학 기사를 배출해온 시민계급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양반 계급인 목사 집안의 딸이었는데 외가 식구들이 체질적으로 폐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티븐스는 이런 외가의 체질을 물려받아서 평생 약골로 지내다가 1894년 44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어린 시절의 스티븐스는 잦은 병치레 때문에 정기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채 가정교사의 손에서 교육을 받았고 1867년에는 가업인 토목공학을 전공할 예정으로 에든버러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주로 미술을 하는 사촌과 어울려 다녔다고 한다.
결국 문필가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아버지께 밝히면서 1871년 타협안으로 법률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몇 년 후 변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아주 잠깐 외에는 변호사 생활은 하지 않고 비교적 일찍 소설과 수필 등을 발표하며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스티븐스는 고질병인 폐 관련 질환으로 적절한 요양지 내지 정착지를 찾아 유럽과 미국, 남태평양 등을 전전하며 여행을 자주 했는데 그 덕분에 여행기 작가로도 문명을 얻었다. 바람기 많은 남편과 별거하고 자식들과 유럽 여행을 하던 연상의 미국인 기혼 여성으로 나중에 평생의 반려가 된 아내 페니 반데 그리프트 오스본도 1876년 프랑스의 요양 여행을 갔다가 만났다. 스티븐스는 페니와 헤어져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지만 그녀를 잊지 못해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녀를 찾아 단신으로 미국행을 감행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약한 몸으로 이등선실에서 홀로 대서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페니를 찾아가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이혼한 페니의 간호로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일화가 유명하다.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고 나서 1880년 페니와 결혼한 스티븐스는 젊은 시절 종교나 사회에 대한 급진적인 견해로 스스로 시뻘건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다. 부모와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그래서 이 시기에 보물섬, 유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 등의 걸작을 잇따라 내놓았다. 1887년 부친 사후에는 가족들과 태평양을 요트로 여행하며 정착지를 찾는 과정에서 하와이와 타히티, 뉴질랜드 등에서 생활했다. 1890년 사모아 섬에 정착한 뒤에는 사모아 섬의 정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스스로는 이미 보수주의자로 전향했다고 저처했으나 비판 의식까지 무뎌진 것은 아니어서 그곳의 식민 통치 현실을 비판하는 역사의 각주라는 책자를 써서 상황을 개선시켰고 현지 사모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스티븐스는 생전에는 사회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은 유명한 작가였으나 사후에는 레너드와 버지니아 울프 부부 등 고급 문학 작가들의 신랄한 비판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20세기 대부분 동안 스티븐스는 아동물이나 괴기물 따위를 쓰는 이류 작가 정도로 취급되었다. 무려 2000쪽에 달하는 1973년에 옥스포드 영문학 앤솔러지나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문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어 온 노턴 앤솔러지에서도 1968년에서 2000년 8판까지 스티븐슨의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탁월한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마르셀 프루스트나 잭 런던, 헨리 제임스, 베르톨트 브레이트, 어니스트 헤밍웨이, 호르헤 루이스 보레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등 쟁쟁한 동시대의 현대의 작가들이 두고두고 진지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고 깊이 있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리고 그들 견해의 타당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세기 말역에서 최근에 이르는 시기에 그는 더욱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2006년 노튼 앤솔러지 9판 이후부터는 그의 작품이 포함되게 되었다. 학자들과 평자들에 의한 재평가도 활발해서 지금은 인간과 당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른 작가, 문학이론가, 수필가, 사회평론가, 남태평양 섬들의 식민시대사의 증인, 휴머니스트 등으로 문학사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스티븐슨의 문단 내 평가는 이렇게 부침을 겪었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독자의 사랑은 작가의 사후에도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비교적 변함이 없었다. 세계문학 번역 지표로 보자면 스티븐슨은 오스카 와일드나 에드거 앨런 포와 같은 유명한 작가들보다도 앞선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그의 보물섬을 어떤 형태로든 접하지 않고 자라는 어린이들은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의 경우도 그 작품에 대해 모르는 성인은 찾기 힘들 터인데 작품까지는 아니라도 이 한 쌍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 것이다. 하지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가 이처럼 유명하다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온전히 읽고 감상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유명한 고전이라 줄거리나 내용이 널리 알려진 작품일수록 사실 작품을 읽지 않고도 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작품처럼 축약본이나 각색본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중심 인물의 이름이 이미 보통 명사가 되다시피 한 작품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상식적 지식 정도로 우리는 과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가를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는 과연 그렇게 작품의 줄거리나 중심 인물 정도만 알면 되는 작품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킬 박사와 그의 변신인 하이드 씨는 오늘날 각각 인간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대변하는 대명사처럼 쓰인다. 하지만 나보코프를 비롯하여 이미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작중에 그려진 두 인물은 그런 상식이 존재하는 것만큼 선명하게 대조적인 인물들은 아니다. 하이드가 지킬과 필적이나 성향이 같다는 것은 작중에서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실이거니와 그 외에도 지킬 박사의 친구인 어터슨이 하이드의 방에 가서 실내 장식이나 기물들을 보고 지킬 박사가 꾸며주었구나 짐작할 만큼 두 사람의 취향도 유사하다. 나아가 하이드는 후에 살인을 저질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이전부터 지킬 박사로 되돌아가기 위해 자의로 약을 복용할 만큼 지킬 박사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지킬 박사는 어떤가? 최근 들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대판 뮤지컬 버전에서 보면 지킬 박사의 실험 동기조차 선한 것이고 하이드는 우연한 산물이어서 지킬 박사 자신은 선의 화신이라 볼만하지만 원작에 그려진 지킬 박사는 순수한 성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도 그는 살인사건이 벌어질 때까지는 스스로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여긴 성향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성향들을 발휘하고 즐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인물로 둔갑하는 약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랜 직위인 레넌 박사를 자기 실험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고집세고 편협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실은 자신의 성격을 약한 면, 어두운 면과 훌륭하고 선한 면으로 구분한 뒤 전자를 감추고 후자를 내세워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을 즐기는 극단적으로 위선적인 인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한 스티븐슨 자신의 발언이다. 많은 평자들이 이미 지적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하이드 씨의 악행에 대한 묘사가 방거리 소녀에 대한 구타와 커루 살인사건을 제외한다면 막연하게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발표 당시부터 하이드의 평소 타락상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특히 이 소설을 시각예술로 각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도전거리이기도 했다. 이 구체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택한 것이 하이드를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인물로 그리는 것이었는데 스티븐스는 바로 이 성적 방종의 추측은 자신의 의도를 전적으로 잘못 짚은 것이라며 친구인 존 폴 보콕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맙소사 단순한 쾌락주의자가 아니야. 쾌락주의자는 해를 끼치지 않아. 해로운 건 지킬이지. 위선자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도착적인 욕정에 가득 차 있어서 성적인 것 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니까. 작가의 말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작품을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초점은 지킬 박사의 위선이다. 그렇다면 스티븐슨이 지킬 박사의 위선을 부각함으로써 이 작품에서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킬 박사가 극단적인 유형일지는 모르나 학문적 열정,
종교심과 자선 등으로 나타나는 그의 선한 면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가 지향했던 가치를 재현한 인물. 그래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선의 화신이 추하고 사악한 이면을 보여주고 그 파멸을 그림으로써 스티븐스는 무엇보다도 빅토리아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실제로는 위선을 부추길 뿐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이성과 감성, 지성과 본능, 선과 악으로 갈라서 전자를 장려하고 후자를 억누르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의 사고방식, 오늘날 우리가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근본적인 비판의 화살을 겨누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모범적인 지배계층의 인물이라고 해도 부족한 개인인 지킬 박사라는 극단적인 예는 아닐까. 그 개인에 대한 묘사를 과연 빅토리아 시대의 지배적 사고방식, 그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지킬 박사의 친으로 작중에서 상식을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킬의 기이한 이야기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이기도 한 어터슨 씨라는 인물이다. 작품은 어터슨 씨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묘사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묘사에 따르면 그는 몸이 건조하지만 이해심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지킬 박사처럼 선의 화신이자 모범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극단으로 기울지 않아 이중적일 필요가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품이 제시하는 어터슨 씨는 결코 가치 중립적이거나 독자가 전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실은 하이드가 지나가는 소녀를 짓밟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어터슨 씨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관계에 대해서 갖는 의심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인데,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한결같이 지킬 박사의 위선과 그 잔인한 결과의 방조로 귀결된다. 이는 지킬 박사와의 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가 지킬 박사의 이상과 그 선의를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킬 박사는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지 그에 반하는 인물은 아니며,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은 그 지배적인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출간 당시부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가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된 요인 중 하나, 즉 헨리 제임스 같은 대가가 크게 칭찬하기도 한 이 작품의 솜씨 있는 플롯 전개이다. 지금 독자들은 결말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독자에게는 하이드 씨의 정체가 감춰져 있어서 작가가 슬쩍슬쩍 흘리는 가짜 단서들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의외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효과가 만점이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하이드가 강간범일 가능성, 지킬 박사의 과거 동성 연인으로서 현재는 그 약점을 쥐고 그를 협박하는 협박범일 가능성, 지킬 박사의 사생아일 가능성 등이 차례차례 제기되고 버려지는 과정이 일반 추리소설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장인의 경지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추정 내지 의심을 통해 스티븐슨이 하는 일도 당대 빅토리아 시대의 점잖은 신사들의 이면을 슬그머니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읽으면 재미가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의 플롯이 성취하는 효과의 하나는 바로 그 같은 위선적인 세계관을 앞세워 영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제국의 경영자 노릇을 하던 영국 지배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로고스 중심주의와 급회단, 그것을 내세워 세계를 경영하는 대영 제국,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지킬 박사의 위선과 킹이 과학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근대 들어 서양의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를 통한 문명 발전의 바탕을 이루었지만 바로 이 합리주의,
계몽주의,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서양에 의한 세계 다른 지역의 식민주의적 침탈과 착취가 자행되었고 그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지킬 박사의 과학적 실험과 그 결과 이룩된 놀라운 발견,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해악과 자멸이라는 결과를 통해 과학적 탐구가 존경할 만하고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비인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지켈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는 얼핏 보면 주로 인간 본성의 양면이나 그 갈등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문제를 단순히 추상적으로 성찰하기보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 핵심적인 문제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남다르다. 그렇게 보면 지켈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가 두고두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 시대의 보통 명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책 제목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이야기. 지은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오늘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